네, 공공연대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투쟁해야 될지, 또 당면에서 지방선거에 무엇을 해야 될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 뉴스를 잘 보시지 않겠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 나라들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하고, 이 물가 폭등이 민중들의 시위로, 반정부 투쟁으로, 또 총리와 내각이 사퇴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그리고 이것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들도 많이 체감하고 있지만 최근에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또 밀 가격이 100%가량 상승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페루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물가가 상승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에 4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35% 정도 인상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30-40년, 지난 1980년 오일 쇼크 이후에 가장 많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선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가 인상은 한국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연준도 금리 인상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GDP 대비 100%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한국의 부채 상황이 이런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연속해서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제 정세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금리 인상은 부실한 기업의 부채와 또 금융기관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의 파산은 곧 기업의 파산으로, 또 기업의 파산은 바로 구조조정과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로,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으로 보면 이런 인플레이션은 긴축정책을 필요로 하는데요. 비용 절감을 한다면서 효율화와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효율화를 얘기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또 인플레이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이 만났을 때 과연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심하게 만듭니다. 민중들은 분노하고 노동자들은 해고되어서 또다시 거리에서 투쟁해야 되는 상황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때부터 언론을 통해 많이 회자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현 정부 들어서서 여러 노동정책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정체 내지 후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시간을 최대한 120시간까지 유연화하겠다. 또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화하겠다. 노조의 대표권을 약화시키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바로 대표적인 정책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조합원들과 관련된 거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곧 정부 안으로 발표될 사항들이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별로 결국에 취약한 노동자들은 더 차별적인 대우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5월 17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또 6월 달에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투쟁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이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라고 하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직무급제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포장하고 있는 이 직무급제는 실제로는 저임금의 노동자들을 고착화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입하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저항과 투쟁으로 실제로 도입되지는 못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아마 반드시 이 직무급제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급제 개편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또 현재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유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공정채용법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사실상은 정규직 전환을 당사자들이 거부한 것으로 해서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채용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공정채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말은 공정채용이지만 실제로는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환되지 않은 약 20만에 달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경우에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상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채용법이라는 것이 도입되면 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상의 고용승계도 역시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을 무력화하는 정책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리 공공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경우에 당장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물가 경제위기 상황 때문에 긴축 정책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 인상은 최소화하라는 지침들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24년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하의 인건비 인상만을 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 정부의 예산을 통제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부실한 출자회사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결국에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분야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는 확대될지 모르지만 저임금의 일자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사회적으로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은 받게 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자리는 확대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전체 모든 부문의 영역에 있어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우리 공공부문 또 우리 공공연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이렇게 30-40년 만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윤석열이라는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가 우리 속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투쟁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는 필연코 노동자들의 저항, 또 민중들의 투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될 때 민주노총이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또 이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위기를 만들어 온 주범인 자본과 기존 권력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난 IMF 시절 98년 구조조정을 단순히 반대하는 투쟁에 그쳤다라면 이제는 이 투쟁을 그들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바꾸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많이 노동조합으로 뭉치고 단결해서 민주노총의 깃발 아래 함께 투쟁하면서 조직을 확대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해서 윤석열 정부 5년을 우리가 힘들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에 체제의 본질을 알리고 체제를 바꾸는 투쟁으로 민주노총은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기존의 양당 정치와 철저하게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왼쪽 상단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기간제법을 날치기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상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역시나 열린우리당이 노조법을 개혁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환노위 상임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왼쪽 하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해서 최저임금법을 산입 범위를 개혁하는 법안 통과를 하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들의 차이가 지난 20년 동안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은 다르게 했지만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기득권들의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도입해온 것이 양당 보수 정치의 본질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깨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은 민주당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민심 위반입니다. 이재용을 가석방하고 박근혜를 사면한 것은 촛불항쟁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은 소위 검수완박법을 강행한다라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치개혁법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양당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주 후에 벌어지는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494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5배이고 지난 20년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기존 양당 정치 체제의 공고화로 인해서 다양한 목소리,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열악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더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체제 전환의 위기, 보수 정치의 지난 20년간의 실패를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화로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은 또 우리 비정규직에 조직된 노동자들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가장 엄혹하고 어려운 시기를 투쟁하고 조직하는 속에 강화해 왔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는 속에 이제는 민주노총의 가장 큰 힘을 비정규직 운동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촛불 항쟁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물러나게 했던 것도 바로 이 힘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해서 과거에 우리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는 했지만 노동자들의 새로운 힘으로 양당 정치를 심판하고 이 체제 위기를 바꿀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당부드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중요하지만 우리 공공연대 노동조합에게는 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자체 공무직, 또 생활 폐기물, 민간이 위탁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 생활체육 지도자, 아이돌봄, 노인생활지원사, 각종 돌봄 직종의 모든 노동자들이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개별 교섭으로 어느 정도의 처우 개선을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의 권한, 또 이 분배 권한을 개입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처우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하게 깨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진보당의 후보, 또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이 비록 정체 내지 후퇴되겠지만 지방정부는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고 지방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나 각종 정책들을 도입해서 그 힘을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노동자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전혀 다른 우리들의 권력을 만들 수 있는 투쟁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는 178명이 출마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와 같은 노동자 후보가 절반에 가까운 81명입니다. 우리 공공연대 노동조합에서도 서기정 부위원장님과 대구본부의 이용순 국장을 비롯해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몇 년간 분열되어 있던 진보정당의 단일화를 위해서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함께 진보 단일 후보를 지정해서 출마하도록 결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이 하나의 힘을 모은다라면 기성 양당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울산 동구청의 경우 우리 잘 아시는 김종훈 전 의원이 출마하였는데요. 현재 당선이 유력시되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의 새로운 후보, 정치 세력화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선거에서는 7번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광역비례후보, 기초비례후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까지 7번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내 주소지의 지역구에 비례후보에 진보당 후보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우리 노동조합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보당의 후보가 없는 경우에 다른 진보정당의 후보가 있는 경우 함께 지지해 주십시오. 또 내 지역의 진보정당의 후보가 더 많은 분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인을 소개해 주시고 연고자들을 소개해 주셔서 지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악한 우리 진보정당의 노동자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정치후원금 참여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6월, 7월의 주요 투쟁 일정들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진행되고요. 6월 9일에는 정부 세종청사 10개 부처에서 민주일반연맹의 확대 간부 결의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힘을 모아서 7월 2일 날 서울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노동자대회를 힘있게 개최합니다. 비록 부패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였지만 그들이 장관으로 임명하고 있는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힘을 가지지 않고서는 저 추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억압당하고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 또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그 힘을 만들어 나갑시다. 물가 폭등과 세계 경제 위기의 이 체제를 노동자들에게 맞는 새로운 체제로 바꾸는 투쟁들을 민주노총과 함께 벌여 나갑시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